주가가 움직였다는 사실 때문에 속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장이 끝난 뒤에 소유의 조건이 바뀐 것처럼 느껴질 때 속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모르던 위험을 시장이 먼저 가격에 반영한 것처럼 보일 때 투자자는 그 순간부터 불안해집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스는 미국 기반의 금융기술 기업이며 나스닥의 소피라는 종목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정규장은 30달러 부근에서 마감했고 장마감 이후에는 28달러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장중 거래량은 약 5,800만 주였습니다. 이 정도면 유동성이 얇아서 생긴 우연한 흔들림이 아닙니다. 이 기업은 2011년에 설립되었고 직원은 약 5,000명 수준이며 금융섹터 안에서 신용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시가총액은 약 360억 달러이고 발행 주식수는 약 12억 주입니다. 베타는 이 가깝습니다. 시장 전체보다 2배 정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종목이 장마감 이후에 급하게 내려가면 투자자들은 즉시 리스크 그림이 바뀌었는지부터 찾게 됩니다. 표면적인 촉발 요인은 유상증자 헤드라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 15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공모를 언더라이터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보통은 추가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붙습니다. 대체로 약 15% 정도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회사가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 주식을 만들어 팔고 대형 투자 은행들이 그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줍시는 구조입니다. 언더라이터 방식은 자금 조달이 더 확실해지는 대신 수수료와 할인 요인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매수 권리는 초기 수급을 조절하고 변동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표준적인 장치입니다. 이런 거래 자체는 흔합니다. 보통의 절차도 비교적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공모를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확정합니다. 즉 몇 주를 얼마에 파는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1일에서 2일 정도 뒤에 거래가 종결됩니다. 그 뒤에 시장은 새로 늘어난 주식수를 반영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주가는 세수급 균형을 찾아가며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과 물량이 확정되면 희석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으니 시장은 그 고통을 알고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희석 그 자체입니다. 희석은 감정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스는 이미 약 12억 주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큰 규모로 새 주식을 발행하면 일주가 차지하는 미래 이익이 몫은 줄어듭니다. 사업이 좋아져도 내가 가진 몫의 증가 속도는 기대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헤드라인이 나오면 주가가 빠르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회사가 망가졌다고 단정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유의 조건이 바뀌는 것을 다시 가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펀더멘털과 연결된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스는 플랫폼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왔고 성과도 좋아 보이는 숫자를 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3개 부문으로 운영됩니다. 대출 기술 플랫폼, 금융 서비스입니다. 대출은 개인 대출, 학자금 대출, 주택 대출 같은 전통적인 신용 상품입니다. 다만 대출은 금리와 경기 그리고 연체율에 민감합니다. 기술 플랫폼은 갈릴레오를 포함해 다른 금융사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성격입니다. 결제나 계정 서비스 같은 것들이고 사용량이 늘면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 상품을 한 앱 안에서 계속 쓰도록 만드는 생태계입니다. 투자자들이 수수료 기반의 플랫폼 매출을 전통 대출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 변동에 덜 흔들리고 더 안정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25년 3분기 공시에 따르면 일반 회계 기준 매출은 분기 약 1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이익은 약 1억 4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회원수는 약 1,300만, 상품수는 약 1,900만으로 둘 다 대략 3분의 1 정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수수료 기반 매출은 약 4억 달러 수준이며 약 50%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고객이 늘고 고객이 쓰는 상품이 늘고 수수료가 늘고 이익도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핵심 질문이 남습니다. 성과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보통주를 팔아서 약 15억 달러를 조달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미스터리인 이유는 자본 조달 방식이 회사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이 앞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기회일 수도 있고 위험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의 투자자 관계 자료에는 2025년 7월 29일에 약 15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공모를 발표했고 가격도 공개했다고 나옵니다. 약 7,200만 주를 주당 약 21달러에 책정했고 추가로 약 1,100만 주를 더 살 수 있는 옵션도 포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결 예정일은 2025년 7월 31일이었고 통상적인 조건을 전제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전개라면 2025년 7월에 그 거래는 이미 끝난 이야기여야 합니다. 가격도 정해졌고 종결도 되었고 시장에 흡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같은 규모의 공모 이야기가 강하게 부각되어 장마감 이후 주가까지 밀어버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불확실한 물량을 가장 싫어합니다. 주식시장은 경매와 비슷합니다. 새 주식이 된 가격으로 대량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매수자는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조금 더 싸게 사려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주가를 누릅니다. 특히 장마감 이후에는 거래가 얇아서 움직임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의 가격 흐름도 반응을 키웁니다. 소피는 약 9달러에서 약 33달러까지 거래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미 기대가 크게 재평가된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연중 고점 부근에서는 수익 중인 투자자가 많습니다. 이익이 있으면 매도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생기면 매도는 더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희석 가능성이 언급되면 회사가 건강해 보여도 가격은 과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과 애널리스트 전망도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당시 지표로는 과거 이익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약 50대 중반 향후 이익기준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성장 프리미엄을 얹어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희석이 들어오면 기준이 더 높아집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당 가치가 늘어난 주식수를 이겨낼 만큼 빠르게 커져야 합니다. 또 애널리스트의 견은 보류로 요약되어 있고 평균 목표가는 약 15달러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표가는 정답이 아니지만 군중이 이야기를 만들 때 쉽게 붙잡는 기준점이 되곤 합니다. 주가가 30달러 부근인데 목표가가 25달러라면 이미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공모 헤드라인이 얹히면 자신감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가설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영진이 속도를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전환이 잘 되고 있다고 믿는다면 마케팅과 상품 개발 기술 투자 규제 대응 제휴 확대에 공격적으로 돈을 써서 성장 속도를 올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보통 주는 이자 지급 의무가 없어서 유연합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장이 실제로 주당 가치로 돌아오지 않으면 희석이 비용처럼 남습니다. 둘째, 신용 사이클에 대비해 완충을 쌓으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대출 비중이 있는 기업은 경기와 연체율에 노출됩니다. 경영진은 주가가 강할 때 자본을 미리 조달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흔합니다. 다만 공모문서에는 일반적인 기업 목적 같은 넓은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 표현은 투자자에게는 답답합니다. 성장인지 방어인지 혹은 둘 다인지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가가 좋은 통화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연중고점 부근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선 비싼 통화를 활용하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회사가 이 가격에서 팔고 싶어 한다면 내가 이 가격에서 더 사는 게 맞느냐는 의문입니다. 이 인식만으로도 주가는 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가격대별로 의사결정 지점을 세우는 것이 감정을 줄입니다. 30달러 부근은 첫 번째 기준선입니다. 다시 그 위로 올라가고 유지한다면 시장이 공급 불안을 흡수하고 펀더멘털로 시선을 돌린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8달러 부근은 첫 번째 안정화 시험대입니다.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매수자들이 더 큰 할인폭을 요구하면서 더 깊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로는 33달러 부근의 연중 고점이 완전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아래로는 20달러 중반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목표가 서사가 그 근처에 있고 장기 투자자들이 안전 마진을 찾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8달러 부근 방어 여부와 30달러 부근 회복 여부가 핵심입니다. 중기적으로는 20달러 중반으로 내려올 경우 그건 추격이 아니라 리셋 매수에 가깝습니다. 이때는 회원수 상품수 수수료 매출이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출 사이클의 존도를 줄이면서 주당 가치를 복리로 키우는지 그리고 주식 발행이 가끔 나오는 수준인지 반복되는 습관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어디서 시작할지 그 실마리는 여러분이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관심 갖는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또는 상장 예정 종목과 코인 중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흐름이 있다면 댓글로 종목과 함께 핵심의 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납득이 안 되는지, 어떤 자료를 봤는지, 무엇이 수상한지 한 줄만 적어도 좋습니다. 그 제보가 다음 편의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 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미스터리는 이것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몫이 그 성장 속에서 충분히 빨리 커지느냐입니다. 투자자는 성장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 결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번은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또 한 번은 희석으로 미래 이익이 더 얇게 펴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